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새벽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 직후 203달러 50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정규장 종가 209달러 66센트 대비 2.94% 아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는 217달러 99센트, 정규장 종가보다 3.97% 위에 있습니다. 같은 새벽에 저점과 고점 사이가 8% 넘게 벌어졌습니다. 먼저 실계좌부터 짧게 짚고 갑니다. 어젯밤 마감 기준 총 평가 금액은 13,370달러입니다. $10,000로 시작해 2036년까지 16억 원을 만드는 10년 실험 구간이고 전략은 나스닥 롱을 139일째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예정된 매매는 없습니다. QQQ 종가가 711달러대인데 200일선은 654달러 언저리라 이격이 8.75% 벌어져 있어서 매도 판정선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는 구간입니다. 조용히 보유입니다. 이제 오늘 새벽으로 갑니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2분기 실적과 매출 전망을 둘 다 시장 예상보다 좋게 냈습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주가가 먼저 빠졌습니다. 이유는 매출 총이익률 전망이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칩을 팔아서 번 돈에서 그 칩을 만드는 데 든 원가를 뺀 비율입니다. 엔비디아 이야기에서 이 비율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부터 한 다리 놓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파는 물건은 칩 한 장이 아니라 렉 한 통, 그러니까 서버 캐비넷 통째입니다. 그 안에는 엔비디아가 직접 만들지 않고 사오는 부품이 잔뜩 들어갑니다. 메모리, 전원, 네트워크 장비. 사오는 부품의 비중이 커질수록 매출은 늘어도 마진은 얇아집니다. 그래서 마진 전망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은 물건은 더 파는데 남는 게 덜 남는다로 읽습니다. 발표 직후 몇 분 사이에 판 사람들이 읽은 게 정확히 이것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왔습니다. 컨퍼런스 콜이 시작되고 회사가 다음 회계연도 매출이 대략 70%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내놓자 하락이 상승으로 뒤집혔습니다. 숫자 하나가 논점을 통째로 갈아치운 겁니다. 마진이 몇 퍼센티지 포인트 얇아지는 문제와 매출 자체가 70% 불어나는 문제를 나란히 놓으면 곱해서 남는 돈은 후자가 압도합니다. 젠슨 황은 여기에 한 겹을 더 얹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 말고도 국가 단위 AI 수요, 일반 기업, 신생 클라우드 업체, 스타트업이 함께 큰 수요를 이룬다고 애널리스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의 대형 계약이 함께 알려지면서 되돌림에 힘이 붙었습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한지는 실적 발표 전에 이미 나와 있던 한 장의 커멘트와 겹쳐놓으면 선명해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는 엔비디아를 둘러싼 위험으로 금리 상승, 지정학,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고객과 협력사에 돈을 대는 전략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We're sympathetic to NVIDIA's rationale, which is both offensive, funding disrupt to accelerate global AI deployment, and defensive, funding the non-hyperscale ecosystem to diversify its customer base. 엔비디아의 논리에 공감한다. 그것은 공격이면서 동시에 방어다. 세계 AI 확산을 앞당길 도전자들에게 돈을 대는 공격이고 하이퍼스케일러가 아닌 생태계에 돈을 대서 고객 기반을 넓히는 방어다. 이 말이 실적 발표 뒤 보도에 실려 있었고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이 편 논리가 정확히 그 방어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시장이 산 건 매출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지난 몇 주 시장을 눌러온 건 AI 수요가 몇 개 회사에만 걸려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고 젠슨 황이 답한 방식은 반박이 아니라 고객 명단을 넓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사람이 여럿이면 한 곳이 지갑을 닫아도 매출은 안 무너진다. 시장은 그 그림에 값을 붙였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이야기에서 아직 안 풀린 매듭이 하나 있습니다. 돈의 방향입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자금 조달에 최대 500빌리언 달러 규모의 보증을 서고 오픈 AI가 오하이오에 짓는 대형 데이터 센터 사업도 뒤에서 받쳐주기로 했습니다. 이 투자들이 투자자들의 눈썹을 올려놓았고 회사 재무 책임자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 전략을 방어했습니다. 같은 아리아가 짚은 반대편이 여기입니다. 엔비디아가 AI 회사에 돈을 넣고 그 회사가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는 순환 자금 조달 구조라 이익의 질이 옅어진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같은 전략을 두고 공감과 경고를 동시에 적어둔 셈인데 이 어긋남이 그냥 애매한 태도가 아닙니다. 보증은 회계장부의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잘 갚는 동안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못 갚는 순간 엔비디아 돈으로 잡힙니다. 매출 총이익률 전망보다 이쪽이 훨씬 오래 갈 논점이고 이게 뒤집히는 조건도 명확합니다. 오픈AI를 비롯한 비상장 AI 회사들이 자금 조달에 삐끗하는 소식이 하나라도 나오면 오늘 새벽 시장이 산 고객이 넓어졌다는 그림이 곧바로 엔비디아가 고객을 만들어내고 있다로 뒤집힙니다. 제 해석이 맞다면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 고객이 넓어졌다는 그림을 산 거라면 엔비디아 혼자가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가 같이 올라야 합니다. 실제로 나스닥 100 선물이 시간 외에서 1% 가까이 올랐고 S&P 500 선물과 더우 선물도 각각 0.6%, 0.5%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한 종목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3배로 나스닥을 들고 있는 우리 계좌에는 이게 본론입니다. 그래도 자리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는 지난 5월 14일에 찍은 236달러 54센트입니다. 지금 시간외 가격은 그 아래입니다.
이번 상승은 신고가 돌파가 아니라 14주째 이어진 횡보 구간 안쪽에서의 되돌림이고 이 종목이 최근 들어 올린 상승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정규장이 이 시간외 상승분을 지켜내는지가 첫 번째 눈금입니다. 오늘 새벽 엔비디아 시간외 거래량은 5천만 주를 넘었습니다. 정규장 하루 거래량이 1억 1천만 주 되었으니 정규장이 끝난 몇 시간 동안 하루치의 3분의 1이 넘는 물량이 오간 겁니다. 방향을 잡으려는 돈이 얼마나 급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급함은 레버리지 상품에서 그대로 대칭으로 찍혔습니다. 엔비디아를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 8.4% 오르는 동안 반대로 2배로 내려가는 상품은 8.9% 빠졌습니다. 실적 하나에 양쪽으로 갈라진 돈이 정확히 반대 부호로 정산된 자리입니다. 이제 어젯밤 정규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젯밤 지수는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QQQ가 0.09% 올라 711달러 37센트, TQQQ는 0.28% 올라 70달러 47센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에서는 오른 종목이 2088개, 내린 종목이 2773개였습니다. 그 전날에는 오른 종목이 3115개, 내린 종목이 1800개로 정반대였습니다. 지수는 보합인데 속은 하루 만에 뒤집힌 겁니다. 이런 날의 보합은 균형이 아니라 관망입니다. 큰 이름 몇 개가 지수를 붙들고 있는 동안 나머지가 조용히 팔린 모양이고 실적 발표를 몇 시간 앞둔 밤에 흔히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눌려있던 폭이 실적 발표 뒤에 뒤집혔습니다. 정규장이 끝난 뒤 2시간 동안 오른 종목이 3230개, 내린 종목이 1996개였습니다. 몇 시간 전 정규장의 부호를 그대로 뒤집은 숫자입니다. 시장 전체가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이보다 잘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정규장을 움직인 재료도 짚고 가야 합니다. 개장 전에 7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 흔히 PCE라고 부르는 지표가 나왔고 물가가 높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2% 늘어 6월에 0.3%에서 둔화됐습니다. 물가는 안 내려오는데 소비는 식는 조합이라 국채금리가 올랐고 10년물은 4.66%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다르게 읽은 시각도 나왔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는 7월 개인 소득이 0.4% 늘어 소비자가 물건과 서비스에 낸 가격 상승분 0.2%의 2배 속도였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업체들이 관세 환급분을 가격 인하했으면 근원 물가가 내려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소득이 물가보다 빨리 늘고 있다면 소비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늘 밤 나오는 고용지표가 한 조각을 더 줍니다.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젯밤 장중 궤적이 더 흥미롭습니다. TQQQ는 전일 종가보다 1% 낮은 자리에서 갭 하락, 그러니까 개장부터 뚝 떨어져 열렸습니다. 그런데 개장 30분 만에 1.05% 튀어 올랐고 이 30분에 하루 거래량의 29%가 몰렸습니다. 그러다 밤 11시 28분에 69달러 44센트로 장중 최저를 찍고 새벽 4시 5분에 70달러 94센트로 최고를 찍은 뒤 마지막 한 시간에 되밀려 마감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포지션을 줄이는 손과 미리 담는 손이 하루 종일 맞붙은 모양입니다. 참고로 엔비디아 본주는 정규장 마감 직전 이분의 하루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몸을 살인 쪽이 이겼다가 2시간 뒤에 찌는 흐름이었습니다. 옵션 시장이 이 밤에 매겨둔 값도 같이 보시죠. 엔비디아 옵션의 기대 변동폭은 만기까지 5.94%였습니다. 기대 변동폭은 옵션 가격을 거꾸로 풀어서 나오는 값으로 시장이 만기까지 이만큼은 움직인다고 값을 매겨둔 폭입니다. 방향이 아니라 폭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간의 움직임은 저점이 2.94% 아래, 고점이 5.31% 위였습니다. 저점부터 고점까지는 그 폭을 넘겼지만 지금 자리는 시장이 미리 값을 매겨둔 범위 안쪽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새벽의 반등은 아직 예상보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값에 반영돼 있던 만큼만 움직였다는 뜻이고 그래서 오늘 밤 정규장이 여기서 더 갈지 되돌릴지가 진짜 판정입니다. 엔비디아 개별 종목의 풋콜 비율은 0.61이었습니다. 오를 때 값이 오르는 콜이 내릴 때 값이 오르는 풋보다 1.6배 거래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종목을 묶어 담은 SMH의 풋콜 비율은 2.25로 정반대였습니다. 풋이 콜보다 2.25배 거래됐습니다. 같은 밤에 엔비디아 한 종목에는 오를 쪽으로 돈이 걸리고 반도체 묶음에는 내릴 쪽으로 걸린 겁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엔비디아가 좋게 나오는 데는 걸되 반도체 전체가 같이 오르는 데까지는 안 건 거죠. 그저께 밤 메모리 쪽에서 시작된 균열을 기억하는 손들이 그 보험을 산 것으로 봅니다. 그저께 균열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정산하고 가겠습니다. 그때 저는 다음에 공급 이야기가 나올 때 메모리만 맞는지 칩 만드는 쪽까지 같이 흔들리는지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젯밤 답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SOXX는 0.26% 올랐고 3배로 따라가는 SOXL은 0.8% 올랐습니다. 균열은 메모리에서 멈췄고 칩 만드는 쪽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엔비디아 숫자가 얹혔습니다. 엔비디아만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실적이 쏟아졌습니다.
시간 외에서 세일스포스가 12.9%,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11%, 옥타가 20.1% 올랐습니다. AI가 치프 회사 매출로만 잡히던 국면에서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들의 숫자에도 잡히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을 자리입니다. 나스닥 100은 치프보다 소프트웨어 비중이 큰 지수라 이쪽이 같이 서주면 지수가 버틸 다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이 세 종목의 실적은 오늘 밤 정규장에서 값이 확정되는데 시간 외에 두 자릿수 상승분을 정규장이 얼마나 인정해주는지가 소프트웨어 쪽 수요를 재는 두 번째 눈금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삼성전자는 1.75% 올라 26만 1,500원, 하이닉스는 0.6% 올라 168만 8천원에 마감했습니다. 다만 저녁 시간 외 거래에서는 둘 다 소폭 밀렸습니다. 삼성전자 25만 9,500원, 하이닉스 168만 원입니다. 정규장과 저녁 시간 외는 딴 세션이니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각입니다.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은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 외 가격에는 엔비디아 이야기가 한 글자도 안 들어있습니다. 밤사이 거래된 코스피 200 야간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밤 세션은 시가 1070.5에서 종가 1073.5로 전일 세션 대비 0.93% 올랐는데 그 세션 역시 컨퍼런스 콜 전에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한국 시장이 엔비디아를 반영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전략 이야기도 한 대목만 하고 가겠습니다. 과거 팩테스트 결과가 항상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구간에서 이 전략의 롱 페이즈는 평균 341일, 중앙값은 195일이었습니다. 평균이 중앙값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짧게 끝난 페이즈가 많고 길게 간 몇 번이 수익을 거의 다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139일째인 이 페이즈가 어느 쪽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짧은 페이즈를 여러 번 견디는 이유가 긴 페이즈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건 분명합니다. 레버리지가 없는 QQQ에게는 깊이 빠져도 지수가 회복하면 따라 회복한다는 말이 대체로 맞습니다. 2000년에 나스닥 100이 80% 가까이 무너지고도 결국 신고가를 다시 썼으니까요. 하지만 3배는 그 산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어젯밤 이격 8.75%는 그 구간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큰 갈림길을 펴겠습니다. 갈림길은 물가입니다. 어젯밤 PCE가 확인해준 건 물가가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고 예측 시장 캘시에서는 8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3%를 넘을 거라는 쪽에 57%가 걸려 있습니다. 넘는 쪽이 기본 시나리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확률이 이 정도라는 건 이미 값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도 시장은 덜 흔들립니다. 진짜로 크게 움직이는 건 반대쪽, 물가가 예상보다 확실히 낮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3배 레버리지 계좌에는 이쪽이 본론입니다. 전달 경로는 이렇습니다. 물가가 안 내려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밀리고 10년물 금리가 4.7% 위로 다시 붙습니다. 금리는 먼 미래에 벌 돈을 오늘 값으로 환산할 때 쓰는 할인율이라 이익이 몇 년 뒤에 몰려있는 성장주가 가장 먼저 깎입니다. 엔비디아가 방금 내놓은 70% 성장 전망도 그 할인율 위에서 값이 매겨집니다. 반대로 물가가 식으면 금리가 내려오고 그 전망의 현재 가치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면 채권 가격은 밀리고 달러는 강해집니다. 어젯밤 달러 지수가 99.13으로 오른 게 그 방향입니다. 금은 어젯밤 1.57% 내렸는데 실질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이 불리해집니다. 판정 눈금은 셋입니다. 첫째, 오늘 밤 정규장에서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만든 217달러대를 지키는지, 지키면 오늘 새벽에 재평가가 진짜가 되고 못 지키면 실적 당일에만 반짝하는 최근 패턴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겁니다. 둘째, 오늘 밤 나오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입니다. 시장은 20만 8천 건 언저리를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 내려오는 국면에서 고용까지 식으면 금리 계산이 통째로 바뀝니다. 셋째, 10년물 금리가 4.7% 위로 다시 올라붙는지, 이 셋 중 둘이 우리 쪽이면 오늘 밤 TQQQ는 편한 밤이 됩니다. 참고로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젯밤 55로 하루 전 58.8보다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탐욕 구간입니다. 변동성 지수도 15.29로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겁을 먹은 밤은 아니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오늘 새벽의 반전이 더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오늘 새벽 몇 분 만에 팔았던 사람과 컨퍼런스 콜 1시간을 듣고 산 사람 중 누가 맞았는지는 오늘 밤 정규장이 정산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엔비디아가 왜 먼저 빠졌다가 다시 올랐는지 정리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